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이 우리은행에서 갑자기 저희가 선빵 칩니다 하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주담대랑 전세대출은 이제 무주택자만 해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1주택자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은행이 제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큰 은행들 중에 하나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 조이기를 한다. 8월 달에만 주담대가 7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역대급이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5대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자 너네들 하나씩 내. 그래서 이제 KB도 저희도 그럼 반공제 다 안 하고요. 뭐 한 5천만 원씩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은행 그래 너 어떻게 할 거야? 저요? 저 그러면 저희는 그냥 무주택자만 해줄게요.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불안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자 전세자금 대출도 막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제동이 걸릴 듯하다라는 뭐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뭐 주기형으로 받는 분들 뭐 고정금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1차로 좀 줄어드는 거, 두 번째로 금리도 올라간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상품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가는 돈을 좀 막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급진적인 대책이 나오면은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방지하겠다고 대책을 또 안 하기에는 또 상황이 또 급박했기 때문에 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계약금 날리고 이런 분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뭐 그러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자 가계대출 주담대 폭증 역대 최고 속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어쨌든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수반된 고가 주택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주담대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가뜩이나 가계대출 때문에 많다 막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2년인데 이게 또 늘어나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정부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대출 조여도 집값 하락은 잠시뿐이다. 금리 떨어지면 다시 올랐다라는 제목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한시적인 정책들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대출 조였던 게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 정권도 그렇고 대출 규제들을 이제 급하게 강력하게 썼을 때는 항상 집값이 좀 눌렸어요. 한번 눌리고 이거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작년 9월 27일이죠. 특례보금자리론에서 6억에서 9억 사이 돈 빌려주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급박하게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6에서 9억 사이에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9월 달 돼가지고 사야지 했는데 못 샀어.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와.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10월, 11월, 12월 집값이 막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출을 조이면은 하락은 옵니다. 약간 하락도 오고 조정도 올 수도 있어요. 대출을 얼마나 조이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그게 풀리면 다시 올라갔더라 해가지고 10년을 분석했더니 그렇다라는 어떤 그 추세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가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물가가 2%다. 그럼 이제 안정화된 거 아니냐. 모든 중앙은행들이 물가가 2%에 도달하면은 이제는 인플레가 안정돼 있다. 반대로 물가가 2%보다 내려가면은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 이제 2%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도달을 했고 미국은 이제 도달 직전 단계까지 온 겁니다. 미국은 지금 물가가 2% 초반인데 금리가 5.5인 거고 우리나라는 물가가 2%인데 금리가 3.5인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엄청나게 높은 것이고 우리도 높은 거죠. 우리도 낮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가 2%인데 금리로 3.5%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경기를 계속 이제 위축시키는 거니까 이걸 좀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행정부의 얘기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낮춰가지고 또 이거 부동산 이거 바람 불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세입자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사자 해서 뭐 행렬을 가세하고 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보면은 너무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이 전세가 빨간색이고 월세가 지금 검은색 아닙니까? 그리고 매매가 녹색이에요. 근데 녹색이 올라가면서 전세 월세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집을 사는 수요는 어찌 보면 지금 실수요자들인데 이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가면은 당연히 임차인 한 명이 줄어들고 이제 뭐 실거주자로 바뀌는 인원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매가 들면 전월세가 주는 것이고 전월세가 늘면은 매매가 줄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매매도 늘고 전월세도 막 같이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막 사는 거죠. 자, 신중한 40대가 끌어올리는 사자다 해가지고 이제 중개사 절반 이상이 서울 집값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지난 2021년 이후로 지금 중개사들이 보는 전망이 이렇게
상승세다라고 한 게 꽤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지금 뭐 하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데요. 뭐 금리 인하도 있고 뭐 하니까 지금 계속 가지 않을까요?라는 판단들을 하는 것이고, 이 40대들이 이제 2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30대가 1등이었습니다. 1등과 2등의 어떤 이 매수세가 이제 40대들도 이제 온 거죠. 근데 이 40대들은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확실히 비싼 집들을 삽니다. 그러니까 30대는 서울이어도 조금 뭐 중가라고 해야 되나? 중가 정도의 집들을 많이들 사시고, 40대들은 뭐 강남도 사고 뭐 소초도 사고 막 그래요. 마포도 사고. 그러니까 그만큼 40대 정도들 되면은 이제 경제력도 좋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기존에 산 집이 또 올라갔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런 수요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 집값 뭐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정부 입장에서 뭐 규제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럼 이제 50, 60 세대들도 어찌 보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아니면 은퇴를 한 이후 뭐 직후라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지방으로 가거나 뭐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뭐 들어가가지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세대별로 그렇게 뭐 순환이 되는 거는 뭐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왜냐면 이 50, 60 세대 분들도 앞으로 남은 여생이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뭐 자기의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사는 집인 건데 이걸 뭐 무작정 파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어도 서울 아파트는 안 판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자기들이 조금 젊을 때나 아니면은 뭐 한창 뭐 일을 할 때 이럴 때 저 1기 신도시 뭐 이런 거 있죠. 1기 신도시나 뭐 2기 신도시 이런 데들을 분양받고 이사간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거를 이제 분양받아서 이사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좀 괜찮은 아파트인데 낡아가지고 이걸 팔면서 그래 신축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이제 가봤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못 돌아온 사람이 훨씬 많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내가 이 서울에 있는 좋은 집을 뭐 좀 팔았더니 나중에 격차가 막 벌어지더라 뭐 이런 것들도 겪어본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걸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나 서울에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요즘에는 뭐 병세권이라고 하는데 종합병원 옆에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점점 더 아파지는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도 좀 서울에 있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팔기보다는, 물론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파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를 그냥 뭐 월세를 주고 나도 월세를 산다든지, 이거는 전세 주고 나는 뭐 그걸로 월세를 살면서 나머지 금액을 뭐 좀 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최대한 이걸 안 팔고 가보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게 좀 추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노두강도 맨날 안 오른다 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최고점을 조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단지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 한쪽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 키 맞추기라든지 이렇게 옆으로 좀 퍼지는 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올랐어요. 5에서 9억 사이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재건축이나 이런 거 안 되겠지 했던 그런 좀 약간 노후된 연식의 지역들, 그 중에 좀 싼 아파트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우선 여기라도 좀 살까 하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포 가지고 또 시끌시끌합니다. 왜냐면 이제 반포가 유독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속 비껴나간 지가 벌써 지금 한 4년째입니다. 4년째. 사실 다른 지역들보다 이 반포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너를 규제할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이미 재건축도 어느 정도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만의 호재라고 할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데 뭐 호재가 있는데 뭐 재건축을 뭐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밀집 지역들, 압구정, 목동 이런데, 뭐 용산은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만든다고 하고, 뭐 잠실이나 뭐 청담동 이런 데들은 이제 코엑스 확대하고 종합운동장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 너네는 규제해야지. 근데 반포를 봤더니 얘네는 뭐 이미 다 신축 다 올라갔고 재건축 다 됐으니까 얘를 빼야 되나 하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반포를 계속 빼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이 막 주변에 즐비한데, 반포만 여기
여기는 갭 투자도 되고 실거주 안 해도 되고 다주택이어도 사도 돼. 이러다 보니까 여기로 계속 쏠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뭐 그 대치동 이런 분들도 집 팔아가지고 반포로 가고, 뭐 강북에서도 집 팔아가지고 반포로 들어오고, 반포만 그냥 항상 그 안전지대야. 여기만 안전지대고 옆에는 다 규제하고 있어. 막 다 누르고 막 규제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반포는 또 아까 신축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권 기준으로 보면은 반포가 거의 유일하게 신축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동 조금 있고, 강동도 뭐 신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반포만 신축이야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로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지금 30평대가 지금 뭐 5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사실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좋은 거가 아니고 이게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봐야 이렇게 올라갈 거를 뭐 이렇게 늦출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왜 너는 안 해? 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분노가 많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 하면서 지금 반포 가능성, 그러니까 지정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반포도 토어제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뭐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거주자들이 많이 사러 들어오기 때문에 뭐 영향이 좀 적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허제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주택자만 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집을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게 무주택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포나 이런 데들은 지금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유주택인데도 뭐 돈이 많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이제 반포가 신축이기도 하니까 우선 가지고 있다가 뭐 이걸 팔든지 뭐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건 막히니까 수요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포도 토어제가 되고 다 토어제가 되는 순간 공통적인 이제 조건이 되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오른 데보다는 조금 덜 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 안 했으니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영향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근데 토어제 자체는 안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를 할 게 아니라 나머지도 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느리게 올라가게 하는 효과는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거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여기는 이제 뭐 다주택자든 뭐 갭 투자자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렇게 느리게 가는 데는 뭐냐면 무주택자만 들어옵니다. 무주택인데 현금이 엄청 많은 사람들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4년 전, 5년 전보다 훨씬 더 같은 동네 안에 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똘똘 뭉쳐서 살게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채만 사러 여기를 들어와요. 그래서 실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출에도 영향도 안 받고 그리고 훨씬 더 재력이 좋죠. 소득이 높든지. 그러다 보니까 과거 대비 훨씬 그 좀 탄탄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올라갈 뿐이지 결국에 이 고점은 뚫고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계속 좋은 동네, 그러니까 토허제를 건 동네들은 아마 더 똘똘 뭉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같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야 너도 들어와. 해가지고 지금 약간 지금 다른 지역들이 여기 다 지금 노리고 있죠. 너 왜 안 들어와? 너도 들어와. 너도 고생해야 돼. 너도 마음 아파봐. 하는 그 마인드가 지금 있긴 합니다. 다 지었는데 안 팔려요. 악성 미분양 3년 6개월 만에 최다다. 그러니까 지방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 저희 동네는 너무 조용하고요. 지금 전세 입자도 못 맞추고 뭐 전세도 갑자기 막 급락해 난린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은 되게 힘든 시기를 여전히 보내고 있고 이 준공후 미분양은 정말 악성 중에 악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공실인 거죠. 공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도 양극화의 현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15년 무주택 버텼는데 가점 쌓아온 아빠의 한숨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저는 이게 정말 청약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문구입니다. 15년 무주택을 버텼다. 왜 무주택으로 버텨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15년이면 2009년부터 버티신 거거든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버텼다는 거는 그 사이에 엄청난 폭락이 한 2번 있었습니다.
2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아예 안 올라가던 하우스 푸어의 시절도 버티신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버텨가지고 가점을 쌓아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버티게 만드는 게 결국에 로또 청약 아니겠습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제도만 없었어도 이 아버지라는 분은 자기 집에서 훨씬 더 편하게 살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뭐 전략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무주택을 시작하고 청약으로 당첨될 거야라는 그게 생기면은 이제는 그 매몰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동안 기다린 게 얼만데라고 하면서 더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으면 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고시 장수생 같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현금을 막 15억, 20억을 들고도 무주택을 계속 유지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그 로또 청약으로 내가 한번 10억, 20억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확률 싸움이고 경쟁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도대체 이렇게 무주택으로 버티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럴 거면 청약 안 했다. 220만 원 보상의 분노 폭발.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사전 청약도 좀 지금 난립니다. 사전 청약 당첨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초인가요? 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지난 정권에서 만든 사전 청약 이거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전 청약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청약이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 청약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집 생긴 거지. 우리 다른 집들 막 회복하고 막 빠졌다가 막 저점인 구간이어도 사고 싶어도 안 샀어요. 왜냐면 저거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축이니까 이거 사야지. 이것도 뭐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하니까 싸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사야지. 기다리자 여보 했는데 기다렸더니 사전 청약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도를 없애고 나서 보상을 해준다 했는데 220만 원을 보상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전 청약도 사실 이거는 나중에 분양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그 작은 글씨의 별표가 있었어요. 그 정부의 그 사전 청약 제도 안에 이거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계약 위반은 아니겠죠? 계약 위반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옛날에 사전 청약 이거 막 할 때도 이거 믿지 말고 그냥 이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 사시라고 청약을 하시든지 뭐 해가지고 본 청약 넣으시고 뭐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 믿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이제 집단 행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자, 현금 부자 투기판 전략 20억 아파트 서민이 살 수 있나요? 뭐 이런 제목의 이제 그런 기사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청약제도라는 게 서민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서민은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논리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이 청약제도라는 건 되게 오래됐습니다. 7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집이 없었죠. 집이 부족하고 서울에 인구가 막 쏠려 들어와가지고 뭐 인구가 막 300만에서 순식간에 600만으로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늘어나고 집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야 우선 무주택자들만 집을 사라고 했던 게 이제 어찌 보면 청약제도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민에게 꼭 새 아파트를 줘야 되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다 새 아파트를 싸게 줘야 되는가? 근데 싸게 주는데 20억을 싸게 줘야 되는가? 서민이니까? 라는 이 논리가 도대체 뭔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아무 논리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요? 제가 지금 집을 안 가지고 무주택으로 15년을 살았는데 저는 집으로 돈 벌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논리인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15년을 무주택으로 살으라고 뭐 또 강제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만 없어져도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젊은 분들이 막 청약을 노리겠다고 계속 막 무주택으로 막 전세를 막 떠돌면서 살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분상제도 그렇고 청약제도도 그렇고 항상 존폐 논란이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아무도 안 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무자본 매수인에게 39채를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 그래서 전세 사기 의심 거래 4,000건을 또 적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항상 말하지만 전세 사기라고 말할 만한 것들 중에 정말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분양업자가 낀 신축 빌라를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세가 뭐 2억인데 2억 5천에 전세를 맞춰줘라.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데려와가지고 2억 5천에 전세를 맞춰주면은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개념으로 하는 거가 많아요.
이게 대부분의 전세 사기지 실질적으로 그냥 집을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다주택자분들이 전세가 갑자기 막 빠지고 시세가 갑자기 막 빠지고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깡통 주택이 된 거를 전세 사기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게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무너진 거니까 시장이 무너진 거고 그거를 이제 갚을 의지가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기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사기와 같은 거지. 이 시세가 2억이야. 누가 봐도 이거 분양 원가랑 따져보면 원가 1억 8천에 여기다 마진 붙여가지고 2억에 분양하면 되는데 이걸 원래 2억 한 3천, 2억 4천에 팔아볼까? 뭐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행업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근데 시장에 그 다주택 규제가 갑자기 팍 들어왔죠.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빌라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전세를 맞춰가지고 전세로 2억 5천을 우선 받고 그리고 이거를 폭탄으로 터트려 버리면 이거 사실상 분양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상 이게 뒤로 분양을 한 거죠. 전세로 들어왔지만 사실상 분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많았다. 자, 평촌 신도시도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분당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좀 높여주겠다. 그 용적률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한도에 차 있었는데 이거 좀 많이 높여줄 테니까 여기 1기 신도시들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 추진 좀 합시다. 라면서 지금 계속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지금 공사 자체가 지금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용적률을 우리가 좀 늘려줄게.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할 테니까 공급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선 좀 나중에 또 올 수 있는 그 공급 부족 현상을 지금이라도 좀 풀어놓자라는 걸로 해서 지금 정부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뭐 되는 거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조금씩 뭐 개선이 지금 되고는 있는 상태긴 하지만 연식이 다 똑같아요. 연식이 다 똑같아요. 한 3년 안에 뭐 10만 채가 막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할 거야 라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 사업성은 좀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조금 풀어주고 있는 거는 있다. 근데 여기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용적률을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이렇게 늘어난 만큼 또 이제 기부 체납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직은 산 넘어 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평촌도 그렇고 1기 신도시들도 어쨌든 예전보다는 훨씬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